네, 채권의 절대 강자 우리 신월 고수님이 열의를 해주셔야 되는 타임입니다. 채권 투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들 작년부터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울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평소에 어떠세요? 네. 친구들도 야 어라, 나 지금 어리 빠질 것 같아. 채권 투자 어떻게? 이런 질문 안 받으세요? 네. 그러시군요. 채권 투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좀 답변을 해주시고 계시니까. 일단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인플레 이 경계심이 상당 기간 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네. 예, 좀 궤를 같이 하려면 국채, 단기채 이쪽으로 좀 투자를 권고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워낙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빠르게 해소가 되고 그리고 금리 인상 이후에는 금리 인하가 올 것이다 해서 장기채, 듀레이션 확대 전략을 많이 구사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아까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눈물을 좀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흘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투자를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이런 장기채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 막 미국 국채 사시고 네. 국내에서도 막 ETF 사시고 이런 분들 많았죠. 네, 맞습니다. 일단 ETF 개수가 늘어난 것 자체가 네. 운용사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미리 캐칭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한 월간 기준으로 채권형 ETF에 5천억에서 7천억 정도 들어오던 것들이 하반기에 금리 레벨이 올라오면서 1조대로 올라섰고요. 네. 원화 채권 시장에서 잔액 기준으로 유의미한 숫자가 좀 나왔습니다. 작년 연말이 약 26조 원이었는데요. 네. 지금 45.4조 원입니다. 9월인데. 2배가 넘었어요? 2배 정도 됐고 네. 연말 정도 되면 2배가 거의 딱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9개월 만에 19조 원 정도가 급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급증을 했고요. 올해 연간 증감폭이 20조 원 돌파가 거의 확실시 됩니다. 작년도가 18조 원 정도 늘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미 작년의 연간 증감폭을 넘어섰다라는 것은 그만큼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인덱스 있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투자 대상이 좀 다변화되고 투자 수익률에 대한 그러니까 본인의 투자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를 좀 조정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18조 원 들어왔을 때 약 15조 원이 국채가 아닌 비국채에 들어갔어요. 그래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19조 원 정도 넘어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절반 이상이 국채로 들어왔습니다. 그쵸. 국채는 작년이 3.3조 원이었는데 지금 9개월 동안 10.4조 원, 그러니까 3배 정도 됐다라는 점은 그만큼 과거 작년에는 금리가 높아지니까 좀 더 증시 조금 아리송한 거 미리 좀 비국채로 좀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부동산이 좀 어려우니까 채권 투자 수익률을 좀 높여볼까 이런 생각들이 많았다라면은요. 네. 올해는 확연히 다르죠. 그쵸. 왜냐하면 금리가 워낙 높아지고 인플레가 쉽지 않은데 증시도 조금 아리송하고 부동산도 아직 온기가 확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채권의 수익률을 통해서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확연하게 높아졌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들이 만기 수익률이 되겠는데요. 작년 말 만기 수익률이 5.03%였는데 지금 만기 수익률은 4.3%입니다. 네. 그 말인즉슨 수익률의 기대치를 조금 낮췄고요. 그리고 국채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렸다라는 점은 좀 균형감 있게 채권 시장 참가자들의 균형감이 작년보다 훨씬 좀 좋아졌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은 사실 참담하죠. 네, 그렇죠.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네, 일단 아무래도 적극적인 투자자분들은 워낙에 장기채 투자 중심으로 나갔습니다. 그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볼 거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신 거겠죠? 그렇죠. 이제 듀레이션이 크면 금리의 변동폭에 따라서 수익률도 커지니까 금리가 떨어졌을 때 먹을 수 있는 점을 크게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어제 장중에 4.5% 중반까지 2007년 이후 가장 높았고요. 단기채 지금 미국채 2년짜리가 월 평균으로 17년 만에 2%대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단기채 또한 수익률 기준으로 마이너스겠지만 듀레이션이 작기 때문에 해지를 할 수 있고 캐리 수익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장기채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투자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장기채니까 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ETF를 이렇게 듀레이션 큰 거를 들어갔다라는 점은 빨리 먹고 나오겠다라는 아마 심리가 더 컸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충격이 조금 더 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장기채를 혹은 이제 다른 국채 관련한 투자를 쭉 작년부터 이어오셨던 분들은 다 수익률이 마이너스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과연 앞으로는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을지를 보려면 지금 과연 그 장기물 국제금리도 그렇고 지금 고점이 지금 정점일 것이냐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석구 교수님, 네. 좀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한 달 사이에도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뀌었기 네. 때문에 아직은 금리 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라고 분명히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돌출되고 있는 이슈들이 다 그렇잖아요. 아까 네. 미네폴리스 연은 총재 닐카시카리 말씀하셨지만 60%의 시나리오를 연착륙으로 봤지만 40%의 시나리오를 금리 인상 2번 이상 해야 된다라는 시나리오를 40%의 방점을 찍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도들의 비중을 보면 좀 안 좋은 분위기다 보니까 40% 시나리오에 더 약간 방점을 찍어서 무게감을 두고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셧다운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 있는 거고 뭐 지난번 그 피치 때 국가 신용도 강등되면서 사실 10년물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표 금리로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제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그 앞으로 이제 향방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그 회장이 또 강력한 멘트를 또 오늘 내놨어요. 오늘 7%. 은행주가 조정받았잖아요. 은행주가 7% 금리 시대를 네.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3%에서 5% 올랐을 때 200bp는 별 영향 없었지만 지금 5%대에서 7%로 가는 200bp는 시장에 주는 파워가 영향이 파급력이 다를 거야. 네네.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오름세를 자극하는 지금 여러 이슈들, 매크로 환경들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정점을 아직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신월 교수님께서는 관련 시장에 있어서의 이 추이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이 좀 됩니까 지금? 사실 FOMC가 기폭제를 했기 때문에 네. 레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상향 조정하는 것이 일제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4.4에서 4.5를 상단으로 봤습니다만은 연준의 기준금리에 대한 스탠스가 연말 5.6 그리고 내년 말 5.1 내후년 말 3.9로 상당히 0.5 정도씩 높아져 있고 레인지 자체가 점도표에서 레인지 자체가 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표현은 이런 표현 뭐 멱살을 잡고 좀 올라가는 그러니까 연준의 기준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질 기미를 안 보이니까 시장금리가 일제히 연준의 기준금리에 의해서 높여지는 레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셧다운도 말씀드렸었고요. 달러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높을 것이고 연준의 긴축 스탠스는 저희가 봤을 때에는 결국엔 물가 안정이 가장 핵심이고 다른 변수들은 조금 그 변수, 핵심 코어 변수를 좀 둘러싼 환경이라고 본다라면은 지금 연말에 조금 불안한 장세들은 연시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레벨에 대한 상승 여력은 점차 소진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요. 네. 디스인플레가 나온다라면은 연준 또한 매파적인 동결로 가면서 시장과 힘겨루기를 좀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시나리오를 많이 좀 체크를 해봐야 돼서 지금 시점에서 언제 이게 금리의 정점이 올 것이다를 속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임순재 교수님은 또 시장 오래 봐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뭐 채권 시장의 앞으로의 흐름에 대한 고견을 좀 주신다면 일단 뭐 채권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금리는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외적인 뭐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경제 전체적으로 이제 불안 요소들이 계속 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고요. 아마 그런 시점에서 채권의 비중을 좀 늘리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뭐 채권을 늘린다라기보다는 지금 정도 되면 아직까지는 뭐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아직은 좀 나을 걸로 보여지고요. 좀 더 지나고 나서 아까 뭐 미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4.7이나 4.8, 그러니까 뭐 5%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때쯤 되면 뭐 그때서부터는 아마 매수권에 건으로 아마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조금의 그 네네.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테이블 고수는 자산 배분 전략 측면에서 지금 채권 투자 어떻게 조금씩 담아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8월부터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권을. 조금씩? 네, 실제로. 왜냐 그러면 채권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투자하는 이유, 목적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일단은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는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서는 혹시나 모를 우리가 3월에 있었던 SBB 사태처럼 아니면 크레딧 스위스 사태처럼 혹은 작년에 뭐 레고랜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사태처럼 뭔가 어딘가에서 부채가 터지면서 급작스럽게 시장이 이제 색깔이 확 바뀌어버리면은 그때는 채권이 있는 사람과 채권이 없는 사람이 아주 큰 차이점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채권 투자를 저는 실제로 이제 늘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고수님께서 이제 연준 이번에 FOMC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FOMC 이후에 그래서 금리가 더 올라갈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페드와치를 보시면은 지금 채권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실제로 금리 선물 시장의 움직임은 오히려 더 보수적입니다. 금리를 못 올린다 혹은 지금 11월, 12월에도 금리 인상 확률이 30% 언더로 혹은 30% 전후로 잡히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소비 데이터, 경기 데이터가 빠르게 꺾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경기 침체가 정말로 데이터로서 기정사실화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채권이 좀 더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요거를 보실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지금 왜 장기채만 이렇게 약간 경기를 일으키는 패닉셀의 상황에 돌입하고 있느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무조건 셧다운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셧다운에 대해서, 그리고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 그대로 월스트리트에서 채권 자경단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채권금리 5% 갑니다, 4.75 갑니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자경단원 활동이라고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채권의 매수를 아직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시그널을 계속해서 시장에 주고 있다. 그리고는 연준의 채권, 미국의 채권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체는 결국 중국과 일본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엔화 환율이 148엔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만큼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엔화와 위안화의 환율 역시도 채권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 부분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돌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소비, 고용이 둔화되는 시그널을 확인하고 난 뒤에 이러면은 정말 금리 못 올린다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시장에서 데이터로 숫자로 좀 증명이 되어야 바닥이 확인이 될 거고, 그 이후에는 증시도 조금 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산 배분에서는 채권을 그래도 한 20-30% 정도는 지금은 안고 가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이 채권 투자했던 그 성격이 무엇인지가 중요할 텐데, 물론 장기물 국채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더 많이 누리시겠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해당되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채권이 지금 이제 금리의 정점 수준에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산 배분 측면에 있어서 좀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릎에서 사서 깜짝이야. 어깨 팔라는 조언을 여기에 대입해 보면 지금 지금은 어깨예요? 장기채 말고 단기채 중심으로는 지금 투자를 채권 투자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모아가고 있습니까? 할 거고요. 아까 이제 저희 방송 전에 회사채 얘기도 했었는데 그래요? 신용 등급이 어느 정도는 담보가 되는 이제 뭐 AA 정도 회사채. 오히려 매력적이다. 네, 지금쯤이면은 이제 국채 말고 회사채 쪽에 있어서의 투자가 신영 괜찮다. 교수님과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그 얘기는 왜 안 해주셨어요? 네, 뭐 기회가 되면 비밀이에요? 말씀드리는데요. 네. 지금 3분기 기준으로 누적 수익률이 채권이 다 안 좋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수익을 내고 플러스가 혼자 있는 섹터가 하이힐드입니다. 그러니까 하이힐드와 투자 적격 등급 크레딧물에 있어서 네. 미국이나 한국의 그러니까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긴축 정책이 동결로 갈 때에는 이 크레딧물의 수익률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다만 좀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연준의 동결 스탠스가 중기화 장기화 될수록 이제 버틸 수 있는 자와 못 버티는 자, 그러니까 수영장 아래에서 수영복을 입고 있는 자가 안 입고 있는 자가 드러나는 그런 국면들이 펼쳐질 것인데요. 네. 그때 그때 타이밍을 치고 빠지길 잘하면은 좋지만 사실 어렵기 때문에 좀 이제 서서히 보수적인 스탠스로 좀 접근할 필요는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채권 투자 관련해서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손석우 고수는 채권 투자의 구미가 당기는 요즘이다. 앞서서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것 중에는 회사채 부분을 더 강조하셨고요. 신우 고수는 단기채 비중의 확대, 중기채 투자는 적기 지연 중이고 장기채 투자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라. 그리고 테이버 고수는 돈 냄새가 폴폴 난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장탑5 2위 주제 공개합니다.